이 사진들은 뭐예요? 아버님이 그러실 림 없어. 당신이 예민한 거야.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순간 저는 눈물 대신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 하얀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빈소에 앉아 저는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이 묘한 평화로움을 숨기느라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23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정확히 2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박종서 78세. 오늘 새벽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소피아 며느리 고생 많았어. 그래도 좋은 시아버지 만나서 복 받았지. 마을 아주머니의 위로 아닌 위로가 제 귓가에 스쳤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음을 만들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시아버지라고, 자상하고 인자한 어르신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며느리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이야. 소피야, 넌 정말 복 많은 여자야. 남편 진수 씨가 결혼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왔던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먼 길 왔구나.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세게 잡고 있었다는 것을. 빈소 한쪽에서 남편이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추억을 많이 남기셨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흰 천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카메라. 그 말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추억이라고? 그게 추억이었을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사진 찍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마을 행사마다, 가족 모임마다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셨죠.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 덕분에 우리 마을 역사가 다 사진으로 남았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의 렌즈가 유독 자주 저를 향했다는 것을. 결혼 첫 해 여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문득 시아버지가 집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사이로 카메라 렌즈의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이 저를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창문에서요. 뭐? 아버지가 마당 풍경 찍으신 거겠지. 소피야, 너 한국 생활이 아직 낯설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빈소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일찍 가시는 거예요? 나만 두고. 시어머니 순자 씨는 관 옆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 당연한 슬픔이었겠죠.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들이 낯설었습니다. 20년간 제게 내가 예민해서 그래. 외국인이라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단 한 번도 믿어주지 않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5년 전 겨울,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샤워할 때 화장실 창문 쪽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소피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버님을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말 밖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때 처음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 둘 떠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빈소를 정리하며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시는 그 모습,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자상한 어르신의 모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밤 11시쯤 저는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겨울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보던 별들과는 다른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20년간 제 삶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제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설치던 날들,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입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소피야, 여기 있었구나. 추운데 왜 나와 있어? 그냥 공기 좀 쐬러요. 힘들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도 20년간 아버지 모셨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힘든 이유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20년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허탈함과 죄책감, 그리고 그 안도감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은 며느리라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20년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왔던 저는 지금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빈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찍으신 사진들이었죠. 결혼식 사진, 딸 민지의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중 유독 저만 찍힌 사진이 많다는 걸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마당에서 빨래하는 제 뒷모습,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 거실에서 TV를 보는 모습. 왜 이렇게 저만 찍으셨을까요? 다른 가족들 사진은 모두 정면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 유독 제 사진만 몰래 찍은 듯한 각도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 손잡이 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시아버지의 방 안에 숨겨진 비밀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나무 상자.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이제 슬슬 아버님 방을 정리해야겠구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 20년간 단 한 번도 제 발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느껴졌던 묘한 기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 그리고 가끔 들리던 서랍을 여닫는 소리. 저는 항상 그 방 앞을 최대한 빨리 지나쳤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묵은 방 냄새가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책과 나무,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가자꾸나. 시어머니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반듯하게 펴진 이불, 벽에 걸린 액자들. 평범한 노인의 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책장에 꽂힌 앨범들에 멈췄습니다. 수십 건의 사진 앨범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필름 카메라가 진열장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진 정리를 참 좋아하셨지. 평생의 취미셨어. 시어머니가 앨범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앨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옷장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옷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을 이야기하셨고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옷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옷장 맨 아래 칸, 오래된 이불 더미 뒤쪽에서 시어머니가 뭔가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소피야, 이것 좀 꺼내봐. 저는 몸을 숙여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가 이불 사이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서 양손으로 받쳐들어야 했죠. 상자를 방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들었나? 열어봐. 시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상자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필름 사진들도 있었고 인화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맨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제 뒷모습, 몸을 숙여 빨래를 집어드는 순간 치마가 살짝 올라간 모습이 정확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로 찍은 듯 제 모습이 크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내려놓고 다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을 틀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는 순간 앞이 깊게 파인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습니다. 1장, 2장, 10장, 20장. 모든 사진이 저였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는 모습,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지나가는 뒷모습, 여름에 반팔을 입고 마루를 닦는 모습,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찍은 제 방 앞모습, 환복하는 장면, 잠옷 바지를 입기 위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침대에 누워 자는 모습, 어떤 사진은 각도가 너무 정확해서 방 안에 카메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소피야, 무슨 사진이길래 그렇게. 시어머니가 제 어깨 너머로 사진을 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상한 반응에 눈살을 찌푸리며 제 손에서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상자 안에 다른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0년 전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배를 쓰다듬는 모습, 출산 후 병원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던 모습까지 누군가 병실 문틈으로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여름 사진도 있었습니다. 폭염에 집안에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선풍기 앞에 앉아있던 모습, 제가 더워서 티셔츠를 들어 올려 배를 부채질하던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창문이 열린 줄 모르고 샤워하던 장면, 흐릿하게 보이는 샤워 실루엣이 유리문 너머로 찍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복도에서 느꼈던 시선, 샤워 중 화장실 창문 밖의 인기척, 밤마다 제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발소리,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소피야, 이게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믿음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 고통을 이해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부터 아버님이 이상하셨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소피야, 진정해. 이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아버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오해요? 어머님, 이 사진들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님은 사진 찍는 게 취미셨잖니. 가족 기록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지.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닐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없었다고요? 며느리의 환복 장면을, 샤워 장면을, 잠자는 모습을 20년간 몰래 찍은 게 아기가 아니라고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 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몇 장을 집어들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버님이 20년 동안 남편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를 위로해 줄 거라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피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사진이 취미셨어. 그냥 기록하고 싶으셨던 거겠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취미요? 이게 취미예요? 며느리 몰래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소피야,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흥분하면 어떡해.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게 문제예요? 20년 동안 저를 몰래 찍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소피야, 진수 말이 맞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버님이 정말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집안에 보관만 하고 계셨을까? 혹시 누가 장난으로 여기 넣어둔 건 아닐까? 저는 황당함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장난이요? 어머님, 이 사진들이 수백 장이에요. 20년치예요. 이게 장난이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믿고 싶었고 저의 고통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예민하다고 했을 때도, 피해망상이 있다고 했을 때도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이 사진들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소피야, 그게 무슨. 이건 증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한 일의 증거예요. 저는 이걸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상자를 꼭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저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5일, 2005년 9월 3일, 2010년 12월 24일, 20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20년간 저를 괴롭혔던 의심이 마침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집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그날 밤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건너편에 앉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어들다 말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소피야, 지금은. 남편이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저는 20년 동안 참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를 위로해 줄 거라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피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사진이 취미셨어. 그냥 기록하고 싶으셨던 거겠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취미요? 이게 취미예요? 며느리 몰래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소피야,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흥분하면 어떡해.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게 문제예요? 20년 동안 저를 몰래 찍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소피야, 진수 말이 맞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버님이 정말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집안에 보관만 하고 계셨을까? 혹시 누가 장난으로 여기 넣어둔 건 아닐까? 저는 황당함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장난이요? 어머님, 이 사진들이 수백 장이에요. 20년치예요. 이게 장난이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믿고 싶었고 저의 고통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예민하다고 했을 때도, 피해망상이 있다고 했을 때도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결혼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짐을 풀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버님이 복도에 서 계셨죠. 짐 정리는 잘 되나 싶어서라고 하셨지만 제 방문 앞에서 왜 그렇게 오래 서 계셨던 걸까요? 소피야, 그건 그냥. 아니에요, 어머님. 들어주세요. 결혼 3개월 뒤 여름이었어요.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창문을 열었더니 바로 밑에 아버님이 계셨어요. 사다리를 놓고 계셨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고 계셨어. 내가 기억해. 점검이요? 제가 샤워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여보, 그게 한 번이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샤워할 때마다 화장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매번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년 뒤 제가 임신했을 때 기억나세요?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 때요. 아버님이 자꾸 제 배를 만지려고 하셨어요. 손자가 움직이나 보자면서요. 하지만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너무 오래 두셨어요. 제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을 텐데도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야, 아버님은 그냥 손주가 신기하셨던 거야. 다른 할아버지들도 다 그렇게 하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다른 할아버지들은 배만 만져요. 하지만 아버님은 제 허리에도 손을 대셨어요. 자꾸 제 몸에 손을 대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를 낳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요.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병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었어요. 제가 아버님? 하고 부르자 황급히 사라지셨죠. 다음날 물어봤더니 화장실 가는 길에 내가 잘 자는지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며느리 걱정되어서 그러신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여름 폭염 때 기억하세요? 너무 더워서 집에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거실에 계속 나오셨어요. TV를 보시다가 자꾸 제 쪽을 쳐다보셨죠. 제가 눈을 마주치면 얼른 시선을 피하셨지만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이에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밤이에요. 밤마다 제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춰요. 한참 동안 서 계시다가 가세요. 어떤 날은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세요. 제가 숨을 죽이고 있으면 그제야 가시죠. 그건 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다가 잠깐 멈춘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장실은 반대편이에요. 여보, 아버님 방에서 화장실 가려면 제 방 쪽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멈추신 거예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제가 옷을 갈아입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늦게 발견했어요. 황급히 문을 닫으러 갔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해. 소피야, 이제 그만해. 남편이 식탁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딸 민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민지야, 너도 들어야 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일을. 소피야, 아이 앞에서 무슨 소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왜 밤에 잠을 못 잤는지 알아? 왜 집에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는지 알아? 왜 할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 엄마가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지 알아? 민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엄마를 20년 동안 몰래 찍었어. 옷 갈아입는 것도, 샤워하는 것도, 자는 것도. 엄마는 미친 게 아니었어. 예민한 게 아니었어. 진짜였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할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민지야, 엄마가 이상한 거야.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이런 말을 해?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민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당신 지금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식으로 추억을 더럽히는 거야? 추억이요? 여보, 저한테는 악몽이었어요. 20년간의 악몽이요. 그건 당신 생각이야. 아버지는 단지 사진을 좋아하셨을 뿐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지.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해서 아버님이 제 환복 사진을 찍으셨어요? 제가 예민해서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밖에서 찍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소피야, 너 지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니? 아버님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어머님,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님은 평생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어.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안 체면이 중요하세요? 제가 20년 동안 겪은 고통은 중요하지 않으세요? 고통? 넌 이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시집살이 한번 제대로 안 시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어. 그런데 지금 아버님을 이렇게 모함하는 거야? 모함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봤잖아요. 그 사진들 어디 갔어? 내놔. 당장 다 태워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증거예요. 저는 방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피야, 문 열어. 그 사진들 내놔. 아버지 명예를 지켜야 해. 아버님 명예요? 제 존엄성은요? 제 인권은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죽은 사람 명예 훼손하는 거 범죄야. 범죄는 아버님이 한 거예요. 20년 동안 절 몰래 찍은 게 범죄예요.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저 사진들 찾아내야 해. 밖에 나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저는 등을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들이 제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다면 이 사진들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원본을 빼앗아 가더라도 디지털 증거는 남겨야 했습니다. 1장, 2장, 10장, 100장. 제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모든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누가 이 증거들을 없애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혼자 싸워왔습니다.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르고 없었습니다. 대신 제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아무도 날 믿지 않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그들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피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우리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응?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금. 어머님 여보. 저는 20년 동안 참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라는 걸.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진실을 밝히러 갑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찬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식어버린 커피는 더 이상 따뜻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수 소피야, 집에 와. 이야기하자. 남편 진수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족이야. 남편 진수 제발 집에 와.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죽은 자의 명예만 지키려는 것이 가족일까요? 카페 창밖으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상담, 여성인권센터, 법률구조. 하지만 화면 속 정보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가 창백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너 어떻게 해? 엄마 찾으려고 동네를 다 돌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저를 찾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너 어젯밤에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않았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지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너 보냈어?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몰래 나왔어요. 민지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그 카메라를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어? 할아버지 방에서요. 어젯밤에 엄마 말 듣고 잠이 안 와서 할아버지 방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혹시 엄마가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제일 밑에서 이걸 찾았어요. 할아버지 필름 카메라 말고 이런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10년간 사용하셨던 카메라였습니다.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로 바꾸신 거라고, 시대를 따라가신다고 가족들이 농담했던 그 카메라. 그래서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찍은 풍경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인데? 엄마, 거기 사진이 3,427장이었어요. 동영상도 67개나 있었어요. 모두 엄마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사진도 있었어요. 엄마가 학부모 상담 가는 날 옷을 골라 입는 모습. 제가 중학생 때는 엄마가 운동한다고 집에서 요가하는 모습. 작년에는 민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요. 엄마 방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엄마 얼굴 클로즈업으로요. 잠든 엄마를 한참 동안 찍은 거예요. 날짜를 보니 제가 학교 간 사이였어요. 저는 입을 가리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동영상은 뭐였어? 엄마가 집안일 하는 모습이요. 빨래 넣을 때, 걸레질할 때, 요리할 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멀리서 줌 당겨서 엄마를 계속 찍고 있었어요. 30분, 1시간씩이요. 민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영상은 할아버지가 엄마 방문 앞에서 문손잡이를 만지는 영상이었어요. 밤에요. 불도 안 켜고 복도에 서서 엄마 방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3분 넘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 숨죽이며 두려워하던 그 순간들. 시아버지가 복도에서 제 방문을 만지작거리던 그 순간들이 동영상으로 남아 있었다니. 왜 그런 걸 찍으신 거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좋으셨는데, 저한테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였는데, 민지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젯밤에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한 거, 할아버지를 믿은 거, 다 미안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18년 동안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왜 밤에 잠을 못 자는지, 왜 할아버지랑 단둘이 있는 걸 싫어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해갔어요. 민지야. 그냥 엄마가 예민한 줄만 알았어요. 외국인이라서 적응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엄마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날 믿어줘. 내 딸이 이해해줘.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어젯밤에 그 메모리 카드 복사했어요. 컴퓨터에도 저장하고 제 클라우드에도 올렸어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증거는 지킬 거예요. 민지야. 그리고 아빠랑 할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이건 삭제해야 한다. 밖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빠도 그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20년 동안 이런 걸 당했는데 왜 엄마한테 사과도 안 해? 라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내가 뭘 안다고 어른 일에 끼어들어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엄마 찾으러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8년을 키운 제 딸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맞아.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몰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카메라 발견한 거니까. 민지야, 내가 힘들 텐데.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저는 딸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피야, 민지 어디 있어? 민지가 집에 없어. 민지는 저랑 있어요. 뭐? 민지를 집으로 보내. 당장? 안 돼요. 민지는 이제 스스로 선택했어요. 소피야, 지금 우리 딸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너 정말. 여보, 민지가 카메라 찾았어요. 디지털 카메라요.
거기에 사진이 3,000장 넘게 있었대요. 동영상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 인정하세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소피아, 저는 이제 경찰에 갈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민지가 저랑 같이 가겠대요. 여보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계속 돌아가신 아버님 편을 들 거예요? 긴 침묵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이요? 저는 20년을 기다렸어요. 소피아, 이건 나한테도 충격이야.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저는 오후에 경찰서에 갈 거예요. 만약 여보가 제 편이 되고 싶다면 거기서 만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저희는 카페를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들어가자. 저희가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소피아.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남편 진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소피아. 20년 동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 말을 믿지 않아서, 나는 겁쟁이였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같이 신고하겠어. 내 아버지가 한 일을. 내가 증언할게. 저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요. 함께요. 저희 세 가족은 함께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김미선 경위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성범죄 전담팀 소속이에요. 오늘 신고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민지와 남편 사이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시아버지가 20년 동안 절 몰래 촬영했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천천히요. 저는 20년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느꼈던 불편함, 샤워 중 창문 밖의 인기척, 밤마다 방문 앞에 서 있던 발소리, 그리고 장례 후 발견한 나무 상자 안의 사진들. 민지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메모리 카드에 사진이 3,427장 있어요. 동영상도 67개요. 모두 우리 엄마를 몰래 찍은 거예요. 김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몇 장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 씨, 이건 명백한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잘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고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김경희는 제게 휴지를 건네며 계속 물었습니다. 피의자분은 현재 어떤 상태신가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조사는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분의 명예 회복이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님, 집에 가서 아버지 방을 수색해야 할까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제가 동료와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댁으로 가도 될까요? 저희는 동의했습니다. 오후 3시, 저희 집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경찰을 불러온 거야?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 어머님, 이건 집안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범죄? 죽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김경희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온 겁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경희와 함께 온 남자 경찰관이 장갑을 끼고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책장에 앨범들이 있습니다. 저는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앨범들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들이 하나씩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번째 앨범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사진, 여행 사진, 일상적인 순간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진의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저만 나온 사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정면 사진이 아닌 측면이나 후면에서 찍은 사진들. 제가 모르는 사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이 사진들 촬영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가족 사진 찍는다고만 알았어요. 세 번째 앨범부터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넣을 때 허리를 숙인 순간, 청소할 때 무릎을 꿇은 자세, 요리할 때 앞치마 끈을 매는 뒷모습, 모든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앨범을 보다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 뒤쪽을 살피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경희님, 여기 좀 보세요. 옷장 벽면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비춰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방으로 통하는 구멍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이요? 네. 옆방이 어디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방입니다. 경찰관들이 제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방 안에서 옷장을 열어보니 벽면 뒤쪽 옷들 사이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옷장 안쪽이라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김경희가 구멍 반대편에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이 시아버지 방의 옷장으로 통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 구멍으로 소피아 씨 방 안이 보입니다. 침대가 정확히 보이는 각도네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여기로 절 보고 계셨던 거야. 밤에 옷을 갈아입을 때,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시아버지는 옷장 안에서 이 작은 구멍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 너무 끔찍해. 경찰관들은 계속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더 많은 메모리 카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였어요. 침대 밑에서는 또 다른 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상자를 열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속옷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속옷들,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날아간 줄만 알았던 것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비닐팩에 밀봉되어 있었고 날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으악!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소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도 함께 울었습니다. 민지는 그 상자를 보고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김경희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계속 수색했고 천장 환풍구 안에서 또 다른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전에 방전되었지만 욕실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선 카메라입니다. 아마 10년 전쯤 설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이면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민지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수색이 끝났을 때 증거물은 5상자 분량이었습니다. 필름 사진 437장, 디지털 사진 3427장, 동영상 파일 67개, 메모리 카드 8개, 속옷 17벌, 숨겨진 카메라 2대, 사진 앨범 12권. 김경희가 목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이건 20년에 걸친 조직적인 스토킹 범죄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생존해 계셨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절도 등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네,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식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소피아 씨께서 원하신다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법률 상담 등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실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믿으세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야, 나는 정말 몰랐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어머님, 내가 예민하다고 말한 거, 피해망상이 있다고 한 거, 집안 망신시킨다고 화낸 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야,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짓을. 여보,
당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상상도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으로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신 편이 되고 싶어. 당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요. 이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려면요. 민지가 저희를 안았습니다. 우리 괜찮아질 거죠? 엄마. 응, 민지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끔찍했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고 생존자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경찰차가 왔다는 사실, 박종서 어르신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그 소문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던 마을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박 선생님 댁에 무슨 일이래? 글쎄, 경찰이 왔다잖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신고했다는 소문도 있고. 뭐? 시아버지를? 아니, 박 선생님 그렇게 좋은 분인데 무슨.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사진 문제라던가. 아, 근데 그 베트남 며느리 원래 좀 이상하지 않았어? 예민하다고 소문났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맞아. 시집 와서도 적응을 못했다더라.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뭐라고 한대?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고소하는 거 본 적 있어? 효도는 개나 줘버렸나 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시죠? 두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소피아 씨. 제가 예민해서 시아버지를 고소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20년 동안 절 몰래 촬영했어요. 3,000장이 넘는 사진이 나왔어요. 제 방에 구멍을 뚫고 저를 훔쳐봤어요. 그래도 제가 이상한 거예요? 소피아 씨,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여러분은 20년 동안 집안에서 감시당하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밤마다 방문 앞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마트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피아 씨,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때요? 다들 알아야죠. 박종서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던 이 마을 사람들이 그분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죠. 한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분 명예는 생각 안 해? 그분 명예요? 제 인권은요?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정자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그녀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피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졌어. 어머님,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집안을 이상한 집으로 몰아가고 있어. 50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어머님, 그건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죽은 사람이야. 이제 와서 그걸 들춰내서 뭐하게? 조용히 묻어뒀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며칠 전에 저한테 사과하셨잖아요. 제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온 동네가 우리 집안을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제가 20년 동안 고통받은 건 상관없어요? 넌 견뎌냈잖아. 20년을 견뎠으면 조금만 더 참지. 왜 굳이 들춰내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고통보다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한 그 시대로. 그리고 민지 생각은 안 해? 민지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민지가요? 민지 학교에 소문났어. 할아버지가 범죄자인 집애라고. 애가 어제 울면서 들어왔더라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저는 딸에게 다가갔지만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민지야, 무슨 일 있었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다 알았어. 할아버지 일. SNS에 퍼진 것 같아.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 너희 할아버지 변태였대? 너희 엄마가 할아버지 고소했대? 너희 집 완전 막장이네. 그런 말들. 민지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까지 나한테 이상하게 대해. 요즘 집안 분위기가 안 좋지? 라면서 동정하는 눈으로 봐.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저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민지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좋겠네. 진실을 밝혀서 20년간의 한을 푸셨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학교에 다녀?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봐? 민지야, 그건 엄마가 참았으면 안 됐어?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굳이 세상에 알려야 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지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며칠 전에 엄마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 엄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할머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어.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 민지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지지자였던 딸마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맞지?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소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희는 부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야. 다들 알았어. 내 아버지, 미안해요. 아니,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팀장님이 나한테 따로 불러서 말하더라고.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
회사 이미지에 영향 갈까봐 걱정된다고. 남편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승진 대상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대. 이유는 가정사로 인한 업무 집중도 저하 우려라고. 여보, 나는 이해하려고 해.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아. 근데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근데 가끔은 생각해. 왜 굳이 지금이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왜 그렇게 급하게 세상에 알려야 했을까? 여보, 그건 나도 알아. 20년을 참았으니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 근데 소피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가 달라졌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처벌도 못 받아. 대신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 남편의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병이 나셨고, 민지는 학교에서 고통받고, 나는 회사에서 찍혔고, 그리고 당신도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게 당신이 원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는 거 알아. 근데 때로는 진실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거 아냐?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여보는 저보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고통받는 건 괜찮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용히 묻어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들춰내서 가족을 힘들게 하냐고. 제 고통은 중요하지 않고 집안 체면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피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결국 여보도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섰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방을 나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숨막혔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마을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진실을 밝힌 게 잘못이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진수 어디야? 집에 와. 걱정된다. 시어머니 소피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집에 와라. 딸 민지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됐는데.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캄보디아를 떠나 한국으로 오던 그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졌던 희망들.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 하지만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20년간의 스토킹, 가족의 외면, 그리고 진실을 밝힌 지금조차 제가 마주한 것은 더 큰 고립이었습니다. 차라리 참을 걸 그랬나? 모른 척하고 살 걸 그랬나? 그때 옆 벤치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마트에서 봤어요. 아주머니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구나. 용감하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10년 전에 남편한테 당했어요. 가정폭력? 매일 맞으면서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집안 체면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신고했죠. 여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도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왜 이혼하냐?
아이들 생각은 하냐. 집안 망신이다. 온 동네가 저를 비난했어요.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견뎠어요. 2년 정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제 힘으로 살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을 밝힌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가족들이 지금은 이해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위로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긴 걸까, 진 걸까? 진실은 밝혀졌지만 제가 얻은 건 더 깊은 고립이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마을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의미가 있었을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납처럼 무겁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귓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멀리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가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요. 아빠, 빨리 와봐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이 누구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피야, 정신 차려. 119 불러.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흰 천장, 소독약 냄새,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옆에는 민지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민지야. 제 목소리에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깨어났어요. 아빠, 할머니, 엄마 깨어나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야, 정말 다행이야. 제가 무슨 일이 공황 발작이었어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정말 민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중년 여성 한 분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소피아 씨, 정신은 차리셨나요? 저는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김소영 심리상담사님이시고요. 심리상담사 김소영 선생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남편과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상담실로 함께 가주시겠어요? 소피아 씨의 상태에 대해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상담실로 이동했고 저는 침대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족들이 상담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으며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야, 무슨. 김소영 상담사님이 제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소피아 씨, 제가 가족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PTSD에 대해서요. 20년간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감시가 어떤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요. 상담사님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이 공포였고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20년 동안 그 지옥을 견딘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피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상담사님 말씀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남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상담사님이 말씀하셨어. 당신은 매일 밤 오늘은 방문이 열릴까 아니면 참아주실까 하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했을 거라고. 그게 20년이었다고. 민지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PTSD가 뭔지도 몰랐고 엄마가 겪은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도 몰랐어요. 상담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밤에 못 자는 것도, 항상 불안해 하시는 것도, 집에 혼자 있기 싫어하시는 것도 다 병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든 병이요. 시어머니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나는 50년을 그 사람과 살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 아니, 모르려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님이 물어보셨어. 며느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왜 믿어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그냥 내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던 거야. 며느리의 고통보다 내 믿음이 더 중요했던 거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소피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는데 나는 그저 예민하다는 말로 내 고통을 묵살했어. 나는 너를 2차 가해한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소영 상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소피아 씨는 지금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어요.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소피아 씨가 진실을 밝힌 건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어요. 상담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당신은 용감했어요. 20년을 견뎠고 진실을 밝혔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 민지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20년간 몰래 써왔던 제 유일한 토로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읽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오늘도 시아버님이 제 방문 앞에 오셨다. 손잡이를 돌리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참았다. 제발 지나가시길. 제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8년 7월 5일. 민지가 태어난 지 3개월. 수유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문틈으로 보고 계셨다. 카메라를 들고. 나는 아기를 안고 있어서 피할 수도 없었다. 내 딸 앞에서까지. 제발 그만하세요.
2012년 10월 18일. 오늘 민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 함께 갔는데 사진을 찍으시면서 자꾸 나만 찍으신다. 민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도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이상한 걸까? 민지가 울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7년 4월 20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오늘 진수에게 다시 말했지만 믿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러실 리 없다고. 나는 미쳐가고 있다. 가끔은 정말 죽고 싶다. 하지만 민지 때문에 참는다. 내 딸만은 엄마 없이 자라게 할 수 없다. 2019년 9월 3일. 민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민지가 대학 가고 그때는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20년을 기다렸다. 조금만 더. 2023년 11월 15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모두가 슬퍼하는데 나는 안도한다. 이런 내가 나쁜 사람일까? 하지만 이제 편히 잘 수 있다. 밤마다 방문 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가 일기장을 덮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엄마한테 왜 참으라고 했어? 엄마한테 왜 화를 냈어? 민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20년 동안 나 때문에 참으신 거였어요. 나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면서도 참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내가 엄마의 힘이었어. 남편이 일기장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당신이 이렇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은 20년 동안 혼자 싸웠어.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특히 나는 당신의 남편인데도. 남편이 얼굴을 제 손에 묻고 울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아버지와 맞서는 게 두려워서,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워서 당신을 혼자 두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야, 나도 미안해.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공범자였어. 내 남편의 범죄를 방관했고 내 고통을 외면했어. 나는 너한테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해자였어. 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소영 상담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이해와 치유는 여기서부터예요. 소피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가족들이 당신 곁에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지지하는 가족들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민지의 눈에는 엄마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시어머니의 눈에는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힘들다고 할 때, 제가 무섭다고 할 때,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믿을게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킬게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지킬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남편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 편이야. 진짜 내 편.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소영 상담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소피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치유해 나가면 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가둬왔던 이 집, 밤마다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공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짐을 들고 먼저 들어갔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우리가 다 바꿔놨어요. 바꿨다고? 민지가 미소 지으며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시아버지의 사진들이 모두 내려가 있었고 대신 우리 가족 사진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의 졸업사진, 제가 웃고 있는 가족여행 사진, 남편과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 사진은 모두 할머니 방으로 옮겼어요. 이제 이 거실은 엄마를 위한 공간이에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캄보디아 쌀국수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소피야, 배고프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봤는데 레시피대로 했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맛이 어떤지 봐줘. 20년 동안 내가 우리 입맛에 맞춰 한국 음식만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입맛도 맞춰줘야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 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소피야, 침실도 봐. 우리가 다시 꾸몄어. 제 방으로 들어가자 숨이 멎었습니다. 옷장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벽면에 있던 그 옷장이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고 벽은 새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있던 벽은 완전히 새로 작업했어. 이제 그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리고 남편이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새 커튼도 달았어. 암막 커튼이야. 내가 안심하고 옷도 갈아입고 편히 쉴 수 있게.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위치도 바뀌었고 조명도 더 밝게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2번씩 김소영 상담사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20년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 그 공포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 세션마다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고통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을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가족도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방관자의 죄책감을 다루는 상담을, 민지는 트라우마 가족의 자녀 상담을, 시어머니는 2차 가해자의 속죄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담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가족이 함께 치유해야 한다고.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의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않고 옆에서 지지할 거야. 상담사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엄마가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과호흡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엄마 말을 의심하지 않는 것. 엄마가 무섭다고 하면 왜?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믿는 거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며느리한테 한 짓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 알아. 다시는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게.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했겠더라. 또 다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내 이야기 해줬어. 누가 힘들다고 할 때는 믿어줘야 한다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말이야. 민지도 학교에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친구들이 민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에서 발표했어요. 가정폭력과 성범죄에 대해서 제 이야기도 조금 했어요. 우리 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민지의 눈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 쳐줬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말 못했어. 너희 엄마처럼 용기 내야겠다고.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자랑스러워. 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엄마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그 방을 이제는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묵은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옷장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옷들 다 기부하자. 그 사람 흔적을 이 집에서 지워야겠어. 남편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도 버려야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태워요. 제가 직접. 그날 저녁 마당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저는 앨범을 하나씩 꺼내 불 속에 던졌습니다. 20년의 기록이 불에 타며 제가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그 사진들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어.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소피야,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시어머니가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50년 동안 당신과 살았지만 당신을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소피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마지막 앨범이 불에 타들어갔습니다. 불꽃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김소영 상담사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씨,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는 이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고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불안이 올 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악몽에서 깨면 민지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 때 혼자 있게 해주거나 필요하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년 후에 어느 날 저는 마을 여성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강연을 부탁받았습니다. 가정 내 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또다시 꺼내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김소영 상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침묵을 깨뜨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침묵을 깨뜨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명 남짓한 여성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시아버지의 스토킹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민하고 적응 못하는 문제 있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고 생존자였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말할 용기가 안 나요. 저는 그 여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제 과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죽인다는 것을, 제가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여성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말할 거예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에게 당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침묵하지 말라고. 20년을 견딘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저는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대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엄마 이야기 하셨어요. 뭐? 교수님이? 네. 심리학 수업이었는데 PTSD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엄마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익명으로요. 20년간 가정 내에서 스토킹을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용기에 대해서요. 민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게. 민지야, 엄마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바로 강한 거예요, 엄마.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심리학 전공하기로 했어요.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딸에게 그리고 세상에 의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당에 나가 별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보던 별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보던 별들, 그리고 지금 보는 별들. 똑같은 별이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담요를 가지고 나와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춥지 않아? 괜찮아요. 오늘 밤은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야, 나한테 물어봐도 돼? 뭐요? 당신,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그 단어의 의미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악몽도 꾸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한 일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어요. 진짜 숨을요. 20년 동안 숨 죽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크게 숨 쉬어도 괜찮아요. 그게 제게는 행복이에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소피야.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보던 그 별들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 별들이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살아간다. 20년의 고통, 1년의 투쟁, 그리고 2년의 치유. 긴 여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고, 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